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됩니다. 정치권에선 4차 대유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향한 힘겨루기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전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이제 이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 이 6시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의 뭐 셧다운에 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당국도 이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300명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00명 넘어가는 게 3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먼저는 일단 그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산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추세를 보면 20, 30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즉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부분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 2,0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보면 1.34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명이 한 명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2,000명 가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한풀 꺾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접종이 더 많아지고 백신 접종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또 이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조치가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사실 그 6월 20일 날 정부가 이제 새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한 1,000명 이하가 되면 2단계로 이제 완화가 되면서 8명까지는 이제 거리두기에서 이제 모임이 가능하고 또 이제 그 1차 접종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더 허용되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7월이 되면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더 완화되기는커녕 더 이제 강화된 형태로 가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시쳇말로 멘붕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자영업자들이나 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대책, 보상 대책,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이 피로감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뭐 어쨌든 방역을 조기에 긴밀하게 잡아서 어떤 이런 국면을 빨리 전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이제 당국은 이제 7월부터 다소 이제 완화된 그런 게 거리두기 새로운 이제 형태의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이 좀 반전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책임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야권에서는 이제 정부의 이제 방역 정책 실패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실제로 그 야당에서는 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4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때부터 2차, 3차, 4차 대유행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 상황을 보면은 항상 그 정부에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든가 우리 K 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 혹은 터널 끝을 이제 통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면 꼭 이런 그 대유행이 확산되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이게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이런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좀 느슨하게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특히 이번에는 실제로 단순하게 이제 홍보의 문제를 떠나서 6월 20일 날 발표한 것과 같이 7월 달부터는 방역 기준을 새로운 단계로 아주 좀 여유 있게 좀 하는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추진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더 좀 소비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도 결국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백신
접종자가 많은 국가에서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의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저는 이제 정부로서는 좀 달게 받으면서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진짜 변이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잡으면서도 역시 단기간에 이 상황을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야당의 비판도 수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점차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왜 이것을 사전에 좀 충분히 감지하지 못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보십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다고 발표를 하고 7월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이제 좀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개인 방역,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느슨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그 판단이 너무 앞서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상황에 만들어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고심이 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도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방역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강화하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는 점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이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풀어주면 방역이 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이 중간에서 정부나 방역 당국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오면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제 접종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던진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로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저는 잘못된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접종이 계속 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절대로 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서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그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전파력이라든지 아니면 확산은 계속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며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야권에서는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부 당국이 이 방역 완화의 이제 신호를 좀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당은 여당대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에 이제 그 상생 방역이라는 걸 이제 강조해왔습니다만 그거 역시 이제 이 방역 완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다시 공세를 펴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는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초창기에 본인이 시장 당선되자마자 정부의 방역이 각을 세우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생 방역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방역 정책에 저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일정 부분 업종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자.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 키트라고 해서 그거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흥업소 이런 데 가기 전에 그거 다 검사해서 하는.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그 자가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위험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는 초창기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고 나서 바로 했던 발언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본인이 다르게 가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는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방역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초창기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서울 시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정부와 방역이 삐끄덕거린다는 얘기가 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방역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나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 문제를 떠넘기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중앙정부의 그 방역 당국의 그 방침들이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상생 방역이라고 했던 부분도 4.7 재보궐선거 때 공약을 한 거지만 이 보건당국하고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분 실시하다가 그렇죠. 끝났죠. 6월 예. 10일 정도에 이제 뭐 마포구라고 강동구 일부 지역에 예. 헬스클럽하고 그다음 실내 골프 연습장에 이제 거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연장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소상공인들한테 이거 대폭 확대한다더니 왜 이렇게 했냐고 오히려 욕을 먹은 측면이 있지. 오세훈 시장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사적 모임이 이제 두 사람만 이제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저녁에 이제 장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이렇다 보니까 자, 이제는 뭐 방역도 물론 이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대책 좀 시급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 방침이고 건강을 위해서 닫는 거니까 정부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7월 6일 날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이제 법적인 토대는 마련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종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거의 정말 그 막판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 도와드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일, 또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을 어쨌든 요청하려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실보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도 빨리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만들고 어떤 방법을 할지 뭐 예를 들면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행을 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위기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반드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하위 80%보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밖에 줄 수 없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전 국민 지급에서 이제 소득 하위 80%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확대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제 취약계층 지원을 좀 더 이게 늘리자, 재조정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80%에서 90% 늘리자는 것도 약간 좀 철진한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전 국민으로 하냐, 뭐 80% 하냐 이거는 근데 그 이전 상황이고 이제 4단계가 돼서 이제 이제 2명 외에는 이제 모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시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거의 문을 닫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번에 그 추경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2차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 돈이 한 33조 되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이런 어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소비 쿠폰 이런 형식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폭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을 해서 왜냐면 이번에 그 33조 부분에 손실 보상액은 한 6천억 정도밖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손실 보상액을 훨씬 확대하고 또 이게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이 4단계가 좀 진정된 국면에 다시 이제 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예결위가 구성됐으니까 이제 정부 예산의 추경 예산을 심사할 텐데 심사 과정에서 저는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실 보상과 피해 대책으로 좀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전국민 지원이나 뭐 어떤 위로금이라든가 혹은 소비 쿠폰의 발행이라든가 이런 건 좀 뒤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소비를 좀 그 전제로 깔고 그렇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도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 소비 진작령 추경안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게 뭐 절충이 될까요? 절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난지원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를 생각 안 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특히 이제 카드 사용하면 거기에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급한다. 지금 시점에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상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손실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은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추후에 상황이 좀 더 진전됐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선 관련해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죠. 본선에 나갈 6명의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선 국민 선거인단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이 이제 예비 경선 진행 과정을 쭉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예비 경선을 좀 지켜봤는데 뭐 한 열흘간 진행했죠. 근데 하여간 그 기존과 달리 좀 TV 토론도 많이 하셨고, 예. 그러니까 TV 토론도 한 4회 정도 했고 국민 면접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했는데 사실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 거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식으로 시청률이 해서 더 높게 시청률이 나왔죠. 높게 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저는 이제 토론을 쭉 봤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새로운 인물이 좀 없는 측면. 그러니까 예. 그 기존에 이제 다 이제 정당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제3지대에 있는 뭐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저 감사원장이나 이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게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크게 뭐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즉 지지율 1위가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보군이 있는 건데 이 새로운 어떤 이슈의 제기 속에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이슈 파이팅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뻔하게 예상됐듯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집중 공격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였다는 거에서 뭐 네 번의 TV 토론이 그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인 독주 체제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번에 이제 네 차례 TV 토론에는 이제 이재명 청문회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론회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언제나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뭐 김 빠진 사이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전략적인 게 깔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략적인 게 깔려 있는 예. 거죠. 원래 이재명 스타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내 경선, 특히 이제 본경선도 아니고 예비 경선에서 뭐 이재명 지사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예. 뭐 100%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후보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예전에 강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별다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1위 후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실 김파진 사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된 건데, 본경선에 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지층이나 중도층 이런 부분들의 지지나 아니면 친문 진영의 지지도 어느 정도 끌어오기 위해서는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본인이 이제 속조 그때는 추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친문 진영이나 중도 진영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예비 경선 끝나고 본 경선에 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책이라든지 뭐 기본소득 관련된 문제를 더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서로 간에 상처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내 분들과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예비 경선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본인이 또 이제 강하게 어떤 어필을 하다 보면 또 혹시나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소위 얘기하죠. 그걸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오후 5시죠. 5시면은 이제 본선에 진출할 6명의 후보가 이제 구체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뭐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올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컷오프를 시키는 이제 기준 자체가 이제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무슨 선거인단의 투표 같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고 기존의 이제 여론조사 패턴대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기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도표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지지율이 쭉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몇 퍼센트를 지지하는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5명은 뭐 이재명 후보,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후보 이렇게 도표에 나오듯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후보가 이제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 아닙니까? 이 3분 중에 이제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거머쥐실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율 차이가 너무 경미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얘기하면 한 2~3명의 이제 모집단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정도로 이 경미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4차까지 걸친 TV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들은 최문순 후보가 그나마 좀 선전을 하면서 좀 할 말도 하고 토론을 좀 양념을 좀 뿌려주면서 이렇게 토론을 잘 끌어갔지 않느냐라는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론에 반영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 말이죠. 네. 이 지금 예비 경선하고 이제 본선은 이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다. 이 중간에 뭐 이런 2위, 3위, 4위 내지는 다른 이제 경쟁자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져서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관측도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원들의 표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한지, 그 비율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합종 연행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종 연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합쳐서 1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종 연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2위, 3위 하는 후보들이 두 분이 합쳐서 1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단일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단일화를 해서 1위 후보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당선되는, 경선에서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경선하면서 물론 지지율은 발표를 안 합니다. 뭐 그냥 6명 이름만 발표하는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렸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뭐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번에 걸쳐서 투표를 하거든요. 예. 네, 전국을 돌면서 11차례 이제 순회 경선을 하고요. 선거인단 투표를 3회에 걸쳐 3차례 하게 되는데 그 차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마다 어느 정도까지 격차가 일어나느냐 이것도 상당히 단일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광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냥 판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첫 번째 투표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또 판세 전체를 한 번 더 출렁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경쟁이 더 얼마나 치열해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유리 후보가 계속 굳히기를 해서 갈 거냐 이게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짚어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어젯밤도 이제 부친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게 본인의 이제 그 정치 참여 의지를 재차 밝혔죠. 이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조만간 이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최재형 그 감사원장은 이미 뭐 정치 참여를 굳힌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다만 이제 이번에 감사원장을 바로 끝내고 나와서 그 대권 출마를 하기에는 약간 좀 그 논리적으로 그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감사원장이 어떤 그 다른 차원에서 좀 뭐 다른 직을 맡았다든가 혹은 정당에서 뭘 생활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게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또 마침 이번에 또 부친 상을 당하셔갖고 많은 이제 또 정치인들이 조문을 가면서 계속 이제 정치 참여를 권하고 그런 그 어떤 모습들이 한 2, 3일 정도 그 공개되고 이러면서 좀 상황적으로는 정치 참여를 좀 하기에 좀 많이 부드러워지는 지금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바로 이제 출마를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의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이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의 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의 등락과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연동되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꺼지지 않으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인이 왜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남을 도우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출마 선언하면서 나올 때 그분의 변을 좀 정확히 들어봐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야권 후보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측과의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에는 이준석 그 대표와 식사 회동을 했죠. 이준석 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제가 윤석열 전 총장 만나기 전에 또 만났던 분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인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지만은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좀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준 전 총장이 상식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윤 전 총장 측의 얘기는 좀 또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연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조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정적인 기류가 아직까지 크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게 되면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증 안 하겠습니까? 혹독한 검증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현재 잠재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경선의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혹독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실례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 더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증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에서는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당을 안 하고 계속 밖에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잠재적인 야권의 대권 후보의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흔들었을 때 그게 야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도 못해요. 검증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당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밖에 있고 잠재적으로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흔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선에 윤 전 총장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끝까지 가길 바라지만 혹시나 중간에 예컨대 뭐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경선을 못했을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검증받고 경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11월에 가서 이제 투표로 단일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전제가 있었죠. 예.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그렇죠.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뭐 일찍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뭐 다툼할 이유가 없이 밖에서 충분히 뭐 중도층을 수렴하다가 나중에 11월에 단일화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문제는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초기에 지금 그 배우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이제 논문 표절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장모 구속권, 그다음에 앞으로도 남은 지금 경찰이나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한 건 한 건 터져 나올 텐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계속 그냥 뭐 버티기로만 갈 수 있을까? 즉 정확한 팩트를 공개하고 또 팩트를 공개함과 동시에 이걸 좀 방어해줄 방어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저는 또 빨리 들어오려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한 대로 검증을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과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국민으로부터 인정되어지면 야권의 후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아웃사이드에서 아웃복싱만 하다가 정말 그 국민의힘 내 정당의 주자들도 전혀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회조차 못 갖고 그 이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검증을 같이 하면서 완벽하게 통과되면 결국 뭐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후보 국민들의 그 하나의 뜻은 정권 교체 아닙니까? 결국 정권 교체를 굳이 윤석열 총장으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당내에 있는 뭐 홍준표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원희룡 후보라든가 여러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군들이 지금 뜰 수 있는 기회까지 좀 막고 있는 것들을 감안할 땐 빨리 들어와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 제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과 장모 관련 재판과 뭐 여러 의혹이 좀 제기될 걸로 좀 관측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증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앞으로 윤 전 총장에게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당연히 부담은 다가올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 관련해서 지금 논문 표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사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연구 진실성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장모도 구속된 상태고 또 장모 부인 관련된 재판과 수사가 7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코바나 컨텐츠 지원 문제는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혹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만약에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인 주변에 있는 가족 관련된 문제가 본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뤄지거나 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막판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아버리면 윤 전 총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야권이 또 그 다음 대선 주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도 들어가서 검증받고 또 경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권 주자가 되는 것이 다 야권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의 검증 과정에 속독한 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